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가올 우리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연일 인류 앞에 있는 대변국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급작스러운 변화, 또는 지금까지 인간이 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질병이 창궐할 가능성, 급작스러운 전 세계 경제 위기, 또는 국제적인 테러와 핵 전쟁 등 인류를 한순간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수많은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가 치유 불능의 큰 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셨는데요. 그리고 오늘의 모든 병은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의 3대 개벽을 통해서만이 총체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에서는 현대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핵과 원자력 발전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이 인류를 위협하는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에 대해 대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오신 김익중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핵 발전소가 무너진 것이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 그렇게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큰 실감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핵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핵 발전소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많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강의를 본격적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익중입니다. 저는 경주에 있는 동국대 의대 교수입니다. 경주에 살다 보니까 핵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주에는 핵발전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방패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한 4년쯤 전에 경주 방패장이 좀 위험한 상태다라는 소문을 듣고 제가 정말 경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진짜 위험한지 좀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2부 강의에서 경주 방패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 2년 정도 방패장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오다가 재작년에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 이후부터는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방패장도 중요하지만 핵발전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핵발전소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후쿠시마 핵사고부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슬라이드가 핵발전소의 구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일본에 있는 이번에 사고를 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구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데인데 가평, 경수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핵발전소 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고 아주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리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로는 한 10m 정도 되는 높이의 압력 밥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자로에서 물을 끓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죠. 그 수증기를 일로 보내가지고 그걸로 전기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전기 터빈을 돌리는 거는 사실 아주 옛날 기술이에요.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200년 전 기술인데 지금도 씁니다. 전기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들고 이 수증기는 바닷물로 다시 식히면 물이 됩니다. 물 되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끓이면 수증기 나오죠. 전기 터빈 돌리죠. 바닷물로 식혀서 물 되면 집어넣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서 전기 터빈을 돌리는 게 핵발전소의 원리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나라 것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원자로에서 물을 끓이는데 이거는 압력을 꽉 가해주면 300도가 돼도 물이 안 끓어요. 그 뜨거운 물이 일로 와서 증기발생기라고 하는 여기서 다른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끓이는 방식이 간접 방식이죠. 간접적으로 물을 끓인 후에는 똑같습니다. 수증기를 가지고 이 전기 터빈 돌리고 바닷물로 식혀서 물 되면 다시 집어넣고 또 끓이고 터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끓이는 건 똑같은데 일본 거는 직접 끓이는 거고 우리나라 거는 간접적으로 끓이는 거고 이것만 다른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물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린다. 그래서 사실은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을 끓이는 게 관건이죠.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석탄을 뗍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나면 금방 재가 되죠. 그래서 재 다시 꺼내고 또 새 석탄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얘가 떼는 건, 이 원자로가 떼는 거는 우라늄이라는 걸 뗍니다. 이건 그렇게 매일 해결료를 매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가 워낙 많습니다. 한 4.5m 정도 되는 가느다란 파이프가 있고요. 그 파이프 안에 우라늄 펠렛이 쫙 일렬 종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해결료 봉인데 이 해결료 봉 수백 다발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성자를 가지고 이 우라늄을 때리면 이 우라늄이 깨지면서 중성자 한 3개 정도가 또 튀어나오고 그게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때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중성자 수가 많아지는 그 핵 반응인데 그 핵 반응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열이 나옵니다. 그 열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4년 반 동안 밤낮 없이 물을 끓일 수가 있는 게 원자로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죠. 4년 반이면 고등학생이 대학생, 졸업생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물을 끓일 수 있는 대단한 에너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년 반 후에는 이 해결료를 밖으로 꺼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가 수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찬물을 부어가면서 이 해결료를 식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식히냐? 적어도 10년 이상 식힙니다. 그래야 이거 식어요. 그 후로도 다 식은 거 아닙니다. 밖으로 꺼내서 공냉식으로 좀 더 식혀야 됩니다. 한 20년 정도 더 식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식으면 이게 바로 사용 후 해결료 또는 고준위 핵폐기물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물건이 되는데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은 그럼 안전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 10만 년에서 10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만 년 동안 깨지지 않을 안전한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어려운 겁니다. 10만 년 전이면 우리 현존하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게 10만 년 전이라고 고고학자들 얘기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퍼진 게 4만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 이거를 보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워요.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현재 기술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른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핵폐기장 전 세계 한 개도 없어요.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성공할지 말지는 10,000년 후에 가서 판단해 볼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 핵폐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류에게 궁극적인 숙제를 남겨주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지구상에서 50년 내로 핵발전소는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100년 후 후손, 200년 후 후손 이런 우리 앞으로 1000년 후 후손 이 사람들은 이 핵발전소의 혜택을 전혀 받지는 못하면서 핵쓰레기는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기 만드는 혜택은 전혀 없더라도 이 쓰레기를 계속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후손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살았던 우리 그 선조들 이상한 양반들이다. 어디 이상한 에너지를 써서 이 고약한 쓰레기를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10만 년 동안 짐을 지어주냐 이렇게 아마 원망을 할 겁니다. 그 원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후손들에게 못할 짓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핵발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사고라도 좀 안 났으면 그 정도로 좀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를 보니까 고준위 핵폐기물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작년 3월 11일 날 지진이 났고 12일부터 시작해서 3일 연속해서 핵발전소가 터졌죠. 그 과정을 좀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일본의 원자로인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원자로에 붙어 있는 파이프들이 많은데 이 파이프 어딘가가 새버린 겁니다. 덜덜덜덜 떨리니까.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냉각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전기가 끊기니까 쓰나미 때문에 그러니까 이 냉각수 펌프가 돌지를 못해서 냉각에 실패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이 원자로를 식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500도 이하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3000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3000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해결료 봉, 아까 금속으로 만든 봉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봉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 펠렛, 이것도 역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원자로의 아래쪽에 이렇게 고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액체 상태로 이렇게 고여버리는 이 현상, 즉 해결료 봉이 녹아버리는 이 현상, 이거를 영어로 melt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노심용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심용융이 한번 일어나 버리면 이렇게 아주 밀도가 높은 그 쇳물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을 위에서 아무리 부어봐야 그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즉 이걸 식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봉 상태로 있을 때야 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 물이 끓으면서 이 봉은 식히면서 이렇게 될 텐데 이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심이 녹아버리면 즉 우라늄이 액체 상태로 변해버리면 이거는 핵 반응을 조절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온도는 더 올라가죠. 핵 반응은 폭주하게 되죠. 그래서 녹아버린 해결료는 지구상에 담을 그릇이 없어요. 뭘로도 담지를 못합니다. 원자로가 20cm 두께의 강철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강철 원자로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뻥. 그래서 이 녹아버린 해결료 밑으로 주르륵 흘러버렸어요. 이걸 영어로 melt through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없어요. 해결료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뚫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뭐든지 뚫고 내려가 버립니다. 뭐든지 다 녹여버려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을 뚫고 이 해결료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내려갔냐? 모릅니다. 양이 얼마냐? 모릅니다. 온도? 모릅니다. 색깔? 모릅니다.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 한참 내려갈 겁니다. 적어도 수십 년 이상. 그리고 이게 얼마큼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 중국이라는 이름이 붙습니까? 미국에서 1979년도 쓰리마일 섬에서 똑같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고는 초기에 좀 있다가 바로 잡았어요. 멜다운은 일부 됐는데 멜스루 안 일어났습니다. 원자로 안 뚫렸어요. 근데 누가 농담한 겁니다. 야, 저 해결료 녹았네. 그러면 저 원자로 뚫고 내려올 거 아니야? 지구상에 담을 그릇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게 쭉 내려갈 거 아니냐? 땅을 뚫고 미국에서 쭉 내려가서 지구 중심까지 간 다음에 지구 반대편 중국으로 나온다. 이게 누가 농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는 이 해결료가 땅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농담을 해놓고 이 현상을 차이나 신드롬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름을. 그게 농담에서 시작한 말인데 지금은 일반 명사처럼 쓰입니다.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녹아버린 해결료가 땅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 이걸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지진 때문에 노심용융이 돼버렸고 멜트스루가 돼버렸고 차이나 신드롬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후쿠시마 1호기, 2호기, 3호기 이 세 개가 모두 폭발을 해버렸고 노심용융이 다 돼버렸고 셋 다 원자로가 다 뚫려버렸고 셋 다 땅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냐, 이 양이 얼마냐, 뭐 온도가 얼마냐, 방사능 양이 얼마냐 아무도 모릅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접근하면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랑하던 로봇을 집어넣었어요. 카메라 하나 들려서 사진 한 장은 찍어보겠다고. 이 로봇이
즉사했어요. 그래서 미제를 집어넣었어요. 미제 역시 즉사했어요.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이번에 그 큰 핵사고를 일으켰던 그 범인, 바로 이 녹아버린 해결료,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100년 내로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진 정도는 찍을 수 있겠죠. 한 50년 후에는.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수조가 원자로마다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시킨다고 했는데 1호기, 2호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3호기 이게 터져버렸어요. 4호기 이게 터져버렸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의 양은 얼마쯤 되냐? 3호기는 원자로하고 비슷한 양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4호기는 원자로의 3배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터져버린 겁니다. 규모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체르노빌 사고는요, 원자로 하나 터진 겁니다. 사용 후 해결료 없었어요. 새 거였거든요. 그러면 후쿠시마는 체르노빌의 몇 배냐? 계산해 보기 아주 쉽습니다. 1배, 2배, 3배, 4배, 그리고 5, 6, 7배. 손상된 해결료의 양이 7배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체르노빌보다 훨씬 큰 사고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오염이 돼버렸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PNAS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이 과학 잡지에 일본 과학자들이 실은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후쿠시마 여기 있고요. 도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가 거의 3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반경 300km 되는 이만큼이 고농도 오염이 돼버렸습니다. 일본 땅 전체 한 20%가 고농도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땅 전체의 70% 정도가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토양이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일본에서 나는 농산물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된 겁니다. 조금 더 심볼릭하게 얘기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받는 밥상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밥상을 2년 동안 받은 겁니다. 전 일본인들이. 이 오염된 밥상을 얼마 동안 받아야 되냐? 300년입니다. 여기 세슘이라고 돼 있죠? 이건 반감기가 30년입니다. 30년 지나면 이거의 절반으로 줄어요. 30년 더 지나면 그거의 절반으로 또 줄어요. 30년 더 지나면 그거의 절반으로 또 줄어요. 이 반감기가 10번은 지나야 대충 없어진다고 평가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앞으로 300년간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건강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3가지 질병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암, 두 번째 심장병, 세 번째가 유전병입니다. 이 3가지 질병이 앞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지속해요? 300년간 지속해요. 엄청난 슬픔이 일본을 덮어버린 겁니다.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슬픔이 일본인 개인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지금 현재 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피폭된 다음에 암 발생은 10년 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심장병은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전병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기형아가 뱃속에 있다. 그러면 미리 초음파로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 때처럼 기형아들이 많이 태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당시보다 지금 초음파를 훨씬 많이 쓰니까요. 그러나 이 3가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얼마 동안? 300년간. 일본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일본의 구구는 한 번의 핵사고로 꺾였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 한 번 핵사고가 났을 때 오염된 이 범위를 보시면 고농도 오염 지역의 넓이가 일본 땅의 20% 정도 차지하고 이거는 얼추 남한 넓이하고 비슷해요. 뭘 의미합니까? 한국에서 핵사고 나면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편서풍이 붐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이렇게 퍼진 거고 남북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고리원전,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에 사고가 나더라도 서울까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본 핵사고를 보면서 그때 뭐 YTN 뭐 뉴스 같은 데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사고 내용을 보여줬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 핵발전소 하는 나라가 31개나 되는데 왜 일본에서 사고가 났을까? 왜 하필 일본에서? 그 31개 나라 중에서 왜 하필 일본에서? 그래서 핵사고의 원인이 뭔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사고의 원인을 만약 내가 알게 되면 다음 핵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핵사고의 원인이 뭐냐?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큰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3번의 핵사고가 있었어요. 1979년도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재작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는데, 이 세 사고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핵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고의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려워요. 못 찾겠어요. 스리마일 사고는 노무자 한 명이 실수한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과학자들이 실험하다가 터진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이거는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거죠. 원인이 다 달라요. 그다음에 원자력 구조가 같은지 봤는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른 분의 강의 중에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슬라이드가 뭐냐면요, 전 세계 핵발전소 현황인데 여기 빨간 글씨들 보이십니까? 이 빨간 글씨가 뭘 의미하냐면 그 나라에 있는 핵발전소의 개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많아요? 미국이 제일 많아요. 몇 개입니까? 104개예요. 핵발전소 104개 갖고 있어요. 그리고 2등이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58개. 여기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3등이 일본 54개. 그리고 4등이 러시아 32개. 그리고 5등이 한국 2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이 5등이에요. 지금 21개라고 돼 있는데 21개가 아니고 이 지도 그린 다음에 작년에 2개 더 지어졌어요. 그래서 23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전체를 보시면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아르메니아까지 31개 나라가 핵발전소를 합니다. 그리고 1개, 2개 있는 나라들도 많아요. 이 나라들 원자력 후진국들이죠. 핵발전소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술이 부족할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흥미롭게도. 사고 난 나라들을 보면 다 여기 있습니다. 미국, 소련, 일본,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어때요? 사고 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표에서 꼭대기에서만 사고가 났어요. 잘 살펴보십시다. 미국에서 처음 사고가 났는데 1979년도 미국의 동해바다 쪽에, 대서양 쪽에 스리마일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섬 길이가 3마일이에요. 그래서 스리마일 섬인데 거기서 처음 사고가 났어요. 79년도. 흥미롭죠?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 제일 많은 나라에서 첫 번째 터졌어요. 두 번째 사고는 체르노빌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는 15개 갖고 있습니다만 사고 날 당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었죠. 무슨 나라였어요?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6개로 2등이었어요. 전 세계 2등에서 두 번째로 터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 3등이 프랑스인데 새치기 당하고 4등에서 터졌어요. 1등, 2등, 4등에서 터졌어요. 그것도 개수 많은 순서대로 났어요. 핵사고 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 핵발전소 개수 많다. 이게 공통점인 겁니다. 개수 적은 나라에서는 안 났어요. 그리고 개수 많은 순서대로 났어요. 제일 많은 미국 1등, 두 번째로 많은 소련 2등, 3등 새치기 당하고 4등이 다 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5등이에요. 이걸 생각하니까 저는 모골이 송연한 겁니다.
다음 사고 어디서 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저는 이 그림을 보고 핵사고의 공통점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과거의 3번의 핵사고는 확률대로 일어났다. 개수가 많은 나라가 확률이 많고 확률이 많은 나라에서만 일어났고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도 핵사고는 확률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사고는 어디서 나겠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프랑스, 한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한국에서 사고나 일어날 확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60년 동안의 핵발전소 역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역사 동안에 6개가 터졌어요. 그럼 앞으로 50년 정도 핵발전소를 더 할 텐데 그 사이에 핵사고가 한 번도 안 나겠냐? 아니죠. 적어도 2-3개는 날 거로 예측하는 게 보통이죠. 그럼 어디서 나겠냐? 당연히 여기서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나 무서워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일본과 같은 일,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겁니다. 한국 현황 보시면요. 지금 영광에 6개 있습니다. 울진 6개 있습니다. 월성, 이거 경주입니다. 제가 사는 곳. 여기에 4개 있었고 고리는 어디입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기에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개 짓고 있었는데 신월성 2개 중에 하나 완공됐고요. 신고리 4개 중에 2개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개가 가동 중, 5개 공사 중. 2-3년 내로 다 완공될 겁니다. 그러면 28개 돼요. 거기다가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부지 다 결정해놨죠? 거기에 다 지어지고 고리에 조금 더 지을 땅이 있습니다. 모두 다 지어지면 앞으로 11년 후가 되면 42개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부는 그거보다 더 지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50개 넘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텔레비에서 광고하듯이 정부는 전 세계 3위의 핵발전소 대국이 되겠습니다 라고 광고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3위 뭘 의미합니까?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러시아 32개죠. 10년 내로 우리가 따라잡아요. 일본 54개였죠. 점점 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3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그렇고 정부의 홍보가 그래요. 저는 너무나 무서워요. 지금부터는. 너무나 무서워요. 핵발전소 밀집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밀집도라는 건 땅 넓이당 핵발전소 개수입니다. 미국 핵사고 났죠? 망했나요? 안 망했죠. 왜? 고농도 오염 지역의 넓이가 남한 넓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미국은 안 망합니다. 땅이 넓으니까. 그러나 일본은 어떨까요? 땅이 좁죠? 구근이 꺾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더 좁죠? 더 빨리 망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밀집도 서울대 윤순진 교수님이 내놓은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시면 전 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등 한국입니다. 2등 벨기에거든요. 그러나 이 벨기에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 결정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갖고 있는 핵발전소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밀집도가 0으로 떨어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요. 3등이 대만인데 대만도 역시 탈핵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탈핵이란 말은 하지 않지만 다음 3가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명 연장 안 한다. 수명 끝나면 끈다라고 결정했어요. 재작년에. 작년에 뭘 결정했냐? 새로 원전 안 짓는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럼 시간 되면 하나씩 줄어서 결국 0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최근에 훨씬 더 재미있는 결정을 했어요. 그럼 현재 짓고 있는 거 어떡할 거냐? 대만은 국민투표로 이거를 완공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대만은 내용적으로 탈핵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역시 0으로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본 54개 있었습니다. 그중에 4개 터졌습니다. 50개 남았죠.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거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48개 세워놨어요. 왜? 국민들이 세우라니까 할 수 없이 정부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전기 나오나요? 나와요. 일본 전기 모자라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블랙아웃이 있었죠. 일본은 없었어요. 일본도 역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지금 이제 재가동 중인 재가동을 시키려고 정부가 굉장히 노력 중이죠. 국민들은 이거 반대하느라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갖고 있는 54개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다. 분명히 내려갈 겁니다. 개수.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열심히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도 역시 최근에 국민들 요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지금 58개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작년에 이걸 결정했습니다. 지금 58개 중에서 20개 정도 닫기로 결정했어요. 원자력 너무 많다. 개수 좀 줄이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밑으로 내려갑니다. 모두. 한국만 밀집도가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길을 가는 나라다.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핵사고는 확률대로 일어났다. 확률대로 일어났어요. 확률이 높은 나라에서만 일어났고 높은 순서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확률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말이 되는지 한번 비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텔레비에서도 몇 번 그 광고를 하셨었는데요. 정부가 핵발전소에서 사고 날 확률 100만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만 분의 1. 저는 그 말이 맞으려면 전 세계 핵발전소가 100만 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터졌어야 10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 핵발전소 100만 개 있나요? 아니에요. 442개 있어요. 하나 터졌나요? 아니에요. 6개 터졌어요. 쓰리마일 하나, 체르노빌 하나, 후쿠시마 4개. 6개 터졌습니다. 사고 확률 100만 분의 1인가요? 아니죠. 442분의 6. 그게 사고 확률이에요.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사고 확률 442분의 6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면요. 1.36% 나옵니다. 100만 개 중 하나가 아니라 75개 중에 하나 터진 겁니다. 75개 넘는 나라가 있었죠. 미국. 사고 날만 했죠. 났잖아요. 75개 근처 갔던 소련이 있었죠. 66개 있던. 사고 날만 했죠. 났잖아요. 한두 개 있는 나라 사고 안 날만 했죠. 안 났잖아요. 확률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확률은 핵발전소 하나 있을 때 여기서 대형 사고 날 확률 1.36%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한 개, 두 개 있는 나라는 사고 발생 확률이 5%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났던 겁니다. 똑같이 한국에 23개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 이거는 좀 어려워요. 1.36 곱하기 23이 아니고요. 수의 정석에 나와요. 그거 보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27% 나와요. 27%. 무슨 확률? 한국에서 대형 핵사고 날 확률 27%. 한국 전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될 확률 27%. 우리가 받는 밥상의 100%가 방사능에 오염될 확률 27%. 대대손손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질병에 시달릴 확률 27%. 조금 과장하면 한민족이 끝나버릴 확률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27% 수용해 가면서 원자력을 유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거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확률 0%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이거 0%로 낮추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핵발전소 사고 나기 전에 모두 닫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탈핵이라고 합니다. 그걸 탈핵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탈핵해야 돼요. 이 확률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거 0%로 낮춰야 돼요. 낮추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탈핵이에요. 사고 나기 전에 갖고 있는 핵발전소 모두 닫아야 됩니다.
여기에 동의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이런 나라들이 탈핵 결정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나라들 어때요? 공통점이 있지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이에요. 국민들이 현명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탈핵 결정 안 하고 중국은 잠정 중단한다. 영국은 신규만 중단한다. 러시아 수명 연장 안 하고 그 대신 신규한다. 이런 건 탈핵 아닙니다. 이런 건 제스처에 불과해요. 그런데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정책 변화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났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갑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친 나라가 4개 있어요.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 나라들이에요. 놀라운 나라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이 큰 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일본이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과 우리는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은 사고 났지만 우리나라에선 절대 안 나. 그 얘기를 하는 나라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특성을 보십시오. 어때요? 핵발전소 많은 나라죠? 미국 핵발전소 제일 많은 나라죠? 프랑스 핵발전소 사실 이번에 사고 날만 했었는데 운 좋게 피해간 나라죠? 캐나다, 한국 바로 뒤에 쫓아오는 나라입니다. 17개. 다음 핵사고 날 확률이 아주 높은 나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핵발전소 역사 중에서 6개가 터졌어요. 앞으로 50년 정도 더 지속될 텐데 그 사이에 적어도 2~3개는 더 터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나겠냐? 어느 나라에서 나겠냐? 나는 이 나라들이 가장 의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아무 근거 없이 한국에서 핵사고 날 확률이 높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국민들 불안에 빠뜨리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다음 핵사고는 여기서 날 확률이 크다. 핵사고 위험 요인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핵발전소 개수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핵발전소의 나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후쿠시마에 원전이 10개 있었어요. 1호기부터 10호기까지 쫙 있었어요. 똑같이 지진 왔어요. 똑같이 쓰나미 왔어요. 그러나 터진 거를 보면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나이 순으로 쭉 터졌어요. 30살 넘은 건 다 터졌어요. 30살 안 넘은 건 한 개도 안 터졌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교훈. 뭡니까 그게? 핵발전소 30년 이상 쓰지 마라. 이겁니다. 핵발전소 똑같은 기계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굉장히 많은 기계들을 많이 쓸 겁니다. 테레비, 냉장고, 그죠? 세탁기, 청소기 많이 쓰고 있는데 30년 이상 쓰는 기계 있어요? 자동차 30년 이상 씁니까?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고장 나니까. 인간의 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만 30년 이상 쓰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30년 넘은 거 있습니다. 뭡니까? 고리 1호기 몇 살? 34살. 4년 전에 30년 수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닫아야 됐었는데 이걸 수명 연장한 겁니다. 10년간 더 쓴다. 그리고 31살짜리 있죠? 월성 1호기.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 있어요. 노후원전. 그거는 이번 핵사고의 원인 중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명 연장은 바로 핵사고로 가는 지름길이다. 후쿠시마 1호기 가장 먼저 터졌죠? 이거 수명 연장한 겁니다. 수명 연장 정말 위험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핵사고의 위험 요인을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는 핵발전소 없애는 쪽으로, 즉 탈핵 쪽으로 지금 가야 된다. 그리고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탈핵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야, 우리나라 원자로에서 전기 많이 만드는데 탈핵해버리면 전기는 누가 만드나? 이런 생각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런 생각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게 상식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기 70%가 화력이고 30%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이 만드는 30% 전기 못 만들면 지금 방송국이고 뭐고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탈핵 가능하냐? 즉 원자력 없이도 전기를 만들 수 있냐? 전 세계 개수 한번 보십시오. 1954년부터 시작해서 개수가 쭉 많아졌습니다만 80년대 후반부터 25년 동안 전 세계 핵발전소 개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최근 한 10년 동안은 살살살살 줄고 있었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한국은 계속 지었는데 왜 전 세계는 점점 줄고 있죠? 다른 나라는 개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보고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더 놀랐어요. 유럽을 보세요. 쫙 많아졌죠.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어때요? 줄어요. 후쿠시마 사고 났죠. 그 후로 팍팍 더 줄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진국인데 원자력을 점점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지난 30년 동안 핵발전소 한 개도 안 지었어요. 그러나 오래된 거, 위험한 거 하나씩 끄기만 했죠. 30년 내내 핵발전소 개수가 줄고 있었어요. 미국도. 그러면 유럽과 미국은 핵발전소에서 손을 떼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는 줄질 않고 있었죠? 그럼 뭐예요? 누군가 이만큼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만큼 누가 채워요? 아시아의 국가들이. 아시아의 누구? 세 개 나라가 핵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 중국, 인도입니다. 일본도 새로 지은 거 없어요. 선진국이라고 붙은 나라들은 다 핵발전소를 줄이고만 있어요. 한국, 중국, 인도 이 세 개 나라가 지금 핵발전소를 그 비운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트렌드가 어때요? 선진국이 손 떼고 중진국이나 후진국이 시작하는 그런 산업,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미래의 먹거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런 산업을 보고 사양 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진국은 손 떼는 거예요. 그래 놓고 후진국한테 이거 떠넘기는 겁니다. 핵발전소는 사양 산업이야. 사양 산업이었어요. 25년간.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지금 현재 440 몇 개 이렇게 됩니다만 이거는 앞으로 50년간 핵발전소 개수는 살살살 줄 겁니다. 그래서 50년 내로 지구상의 핵발전소는 모두 없어진다라는 예측입니다. 이 예측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IAEA가 하고 있어요. 국제원자력기구가 전 세계 핵발전소 50년 내로 모두 없어진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IAEA가 왜 이렇게 예측할까요? 이미 선진국들이 손을 빼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고 지금 현재 전 세계 핵발전소 개수가 살살살 줄고 있고 그리고 경제성도 없고 위험해요. 그래서 웬만한 상식이 있는 나라는 핵발전소 안 할 거라는 사실을 IAEA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그래프를 IAEA가 내놓은 거예요. 핵발전소는 분명한 사양 산업입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정부 얘기 들어보십시오.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잖아요. 이거 수출 한 개 했다고 그렇게 즐거워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폐로해야 될 핵발전소 450개예요. 수출 좋은 조건이었을까요? 아니죠. 수출하겠다는 나라는 많아요. 수입하겠다는 나라는 유럽, 아랍에미리트밖에 없었어요. 무슨 시장이에요? 덤핑 시장이죠. 엄청난 조건을 주고 혜택을 줘가면서 수출했을 겁니다. 보나마나예요. 그리고 핵발전소가 이렇게 줄 거라고 예측하는 큰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위험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핵발전소가 싸지 않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핵발전소 싼데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핵발전소가 싸지 않다라는 데이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발전 단가입니다.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 공식 통계 자료예요.
이 중에서 제일 싼 게 뭡니까? 풍력, 태양광, 조력, 수력, 석탄, 석유 많죠? 그 중에서 원자력 제일 쌉니다. 40원이 안 돼요. 39원이라고 돼 있어요. 제일 싸죠? 두 번째가 석탄, 화력, 그 다음에 수력,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풍력 비싸고, 조력 비싸고, 제일 비싼 게 뭐예요? 태양광이에요. 660원이에요. 원자력은 40원, 태양광은 660원. 이야, 이거 정말 비싸네. 이거 우리는 할 게 못 되네. 원자력은 싸고 안전하니까 우린 이걸 해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게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태양광 발전 단가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비쌌어요. 7달러가 넘은, 지금 1달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와요. 태양광 비쌌었지만 지금은 많이 싸졌습니다. 태양광 판넬 왜 이렇게 싸집니까?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양광은요, 물론 기술 개발도 하고 태양광 판넬 만드는 회사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중국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막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단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 판넬 지붕 위에다 딱 하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요. 단가가 세요. 그러나 한 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연료비가 빵원이에요. 세금도 빵원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공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만 돈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안 들어요. 고장 잘 안 납니다. 20년 정도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새가 똥을 많이 쌌어. 할 수 없이 청소해야 돼요. 그 청소비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돈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빵원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가가 세죠.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평균 단가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 내려오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예요. 한국에 떨어지는 에너지는 공짜입니다. 세금도 안 붙습니다. 그리고 국산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햇빛은 국산이에요. 한국에 부는 바람 국산이에요. 국산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요. 그거를 다 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싸져서 얼마쯤 싸졌냐? 660원. 핵발전소보다 17배 비싸요? 지금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미국 데이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 미국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라고 하는 그 주의 실제 데이터들이에요. 여기 지금 태양광 발전은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여기 있는 점들, 초록색 점들이 다 실제 데이터들입니다. 이거 왜 내려온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노란색으로 올라가는 거. 이건 누클리어입니다. 핵발전 단가예요. 이 점들은 실제 데이터들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요. 태양광하고 달리. 왜 올라가죠, 이거? 이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안 했던 안전장치들 좀 하나씩 새로 해야 돼요. 요구들이 많아지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폐기장 만들어야 돼요. 여태까지 다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안 돼요.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40년, 50년 된 노후 원전들 많아요. 이거 치워야 돼요. 그거 치우는 비용 점점 많이 드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나온 평가를 보면 2010년, 3년 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핵발전이 태양광보다 비싸졌어요. 지금 3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때요? 핵발전이 태양광보다 비싸요. 그러나 한국 데이터는 어때요? 태양광이 핵발전보다 17배 비싸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거는 시장을 보면 압니다. 전 세계 시장을 보면 돼요.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핵발전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20년에 걸쳐서 살살살살 줄고 있었죠? 태양광은 어때요? 급성장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 여기서 1년에 이만큼 성장했어. 이거 뭐예요? 100% 성장한 거예요. 1년에 100% 성장. 이거 독일 그래프인데요. 세계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2010년에 100% 성장했어요. 그 전에도 매년 50%에서 60% 이상 성장합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안전하고 값싸다는 원자력은 전 세계에서 점점 안 하고 있고 엄청나게 비싸다는 태양광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전 세계 통계입니다.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어때요? 쫙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뭡니까? 파란색. 이게 바로 윈드입니다. 풍력. 풍력 발전 쫙 올라가요. 여기 지금 누계처럼 보이는데요. 누계가 아닙니다. 이거. 누계가 아니고 1년에 이만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연도별로 신설된 발전 시설입니다. 어때요, 이거? 엄청나게 세대 1을 주도하고 있어요. 풍력 발전의 세계 성장률 얼마냐? 매년 25%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란 거 한번 보세요. 풍력보다 좀 늦게 시작했어요. 쫙. 이거 기술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얘는 성장 속도가 더 빨라요. 2010년도 한번 보십시다. 1년에 이만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만큼 하고 그 전이 다 합한 거하고 비슷해요. 뭘 의미해요? 1년에 100% 성장한 거예요. 전 세계 성장률 100% 1년에. 그리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하고 이거 나머지 다 합한 거 비슷하죠? 2011년도 전 세계 성장 100% 했어요. 말이 돼요? 전 세계 성장률 100%? 2012년도 마찬가지, 작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태양광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저 비싼 거를, 원자력보다 17배나 비싼 거를 전 세계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1년에 100% 가까이 성장시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풍력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이거 보십시오. 빨간 거 이거 뭡니까? 핵발전입니다. 누클리어. 핵발전 1년에 이만큼씩 만들었었어요. 어때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원자력 르네상스 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점점 줄고 있잖아요. 보이시잖아요. 2008년도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9년도, 10년도 이거 누가 만들었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이거 누구예요? 한국이에요. 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파란 거, 노란 거, 풍력, 태양광으로 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전 세계가 일로 가고 있어요. 이거 빨간 거 이거 아무도 안 해요. 원자력. 그러나 한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나라한테 안 맞는다. 전기 별로 안 나온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원자력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길은 없는 길이에요.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그 넓은 길이 없는 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우리나라 정책 잘못됐다. 거꾸로 돼 있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정책 변화 돼야 됩니다. 반핵운동, 탈핵운동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가는 대로 유행 따라 갑시다. 이 운동입니다.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유행 따라 가자 운동이에요. 그거 운동도 아니에요. 유행 따라는 누구나 다 묻어갑니다. 탈핵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남들 따라 묻어가면 돼요. 핵산업계에 대한 4대 오해에서 올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핵발전소 안전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한 번 사고 나면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요. 뭐가 안전해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 핵발전소 싸다. 옛날에는 쌌어요. 그러나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비싸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태양광보다 더 비싸졌어요. 더 이상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재생가능 비싸다. 옛날에 비쌌어요. 태양광 비쌌어요. 그러나 풍력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만 벗어나죠? 전 세계적으로 풍력이 제일 싸다는 나라가 많습니다. 석탄 화력보다 더 싸다는 나라가 많아요. 더 이상 재생가능은 비싸지 않습니다. 풍력은 이미 제일 싼 대열에 들어갔고요. 태양광도 지금 매년 내려와요. 매년 연초보다 연말이 더 싸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싸지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재생 가능으로는 충분한 전기 생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굉장히 정부가 광고를 많이 합니다. 전 국민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기 많이 쓰는 나라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아이고 거기서 나온 전기 얼마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지탱할 수가 없다. 한국은 전기 많이 쓰는 산업 구조다. 그러니까 핵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충분히 안 나오는데 전 세계가 그렇게 투자하겠어요? 1년에 100% 성장시키고 엄청난 성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전기 안 나오는데 저렇게 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기 전체 중에서 30%가 원자력입니다. 이 원자력에서 만드는 전기를 태양광 판넬로 만들려면 전 국토에 몇 프로를 덮어야 되냐? 공무원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국토를 10번 덮어야 전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즉 30% 생산하려면 전 국토를 3번 덮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 전체를 3번 덮어요. 그래야 전기를 태양광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태양광 전문가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태양광 전문가한테. 그리고 내 앞에서 계산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정답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입니다. 국토의 2%를 태양광으로 덮으면 원자력이 만드는 전기를 다 생산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는 너무나 뻔합니다. 이거를 좀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이 마련한 현대 문명의 대전환.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대환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인류의 앞날을 이어갈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